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건축법의 건축 규제 관련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쟁점들 묶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관련 규제에서는 건축물 관련 규제에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라는 주제 나올 테고, 그다음에 안전까지 해서 요게 이제 약 한 문제 내에 나올까 말까 하고요. 그 다음에 택도 없는 문제가 한 문제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해결할 수 없고요. 대지 관련 규제는 공개 공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규제 관련해서 특례 조항도 한 2, 3년에 한 문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볼 텐데, 제일 먼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오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옆으로 얼마나 펼칠 수가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지 면적분의 바로 건축 면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폐율 최대한도 국토기획법에서 56657, 9887, 77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이렇게 최대한대 정해놓고 있었고요. 이 법, 건축법에서 이것을 완화 또는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에 의한 데서 건축법을 통해서도 이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에서 그 오타 있는 거 수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개념들, 연면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관련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개념이 나올 테고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층 바닥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을 계산을 해내고 거기다 이제 층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각층 바닥 면적이 된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구성이 됐었고요. 이런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국토기획법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중일, 유급 이런 순서에 따라서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는요 100, 180, 도시지역 부해지역은 다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국토기획법에서 최대한도 정하게 될 것인데, 이 법에서 혹시 완화 또는 강화해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련한 주제들 보셨는데, 우리 시험 문제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 영역이고요. 높이 제한, 우리 교재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자는 그냥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16년 동안 지문 2개밖에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우고 가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소위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관련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 원칙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높이 제한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북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물 지어야 한다든가,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으로 격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출제하는데 지문 길이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겠고요. 자, 건물의 용도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일정한 높이 제한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출제 포인트 딱 하나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돼서,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재화와 달리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집약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서 이제 논의할 쟁점이, 이 중심가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상복합 등을 중심가에 많이 좀 지어달라
된다라고 해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아예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아예 폐지를 해서 다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게 배려를 하겠다 해서 지금 7년 동안 유일한 쟁점은 바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의미 없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이 2층 이하 8m 이하일 때 아예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외 관계로 봤을 때 시험 문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예외 파트. 그래서 높이 제한 얘기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오니까 나온다면 유일하게 쟁점 삼을 것이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 공동주택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하나 불안하면 2층 이하 8m 이하일 때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2층 이하 8m 이하가 한 의미는 얘가 가리면 얼마나 가린다고 난리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실 때 혹시 1조 관련한 문제 쟁점이 출제가 되게 되면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거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가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전혀 모를 문제가 나왔다. 그냥 아무거나 찍어요. 아무거나 찍어. 괜히 생각해봤자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항상 기억하고 가실 게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렇게 공부를 해봤자 안 나올 게 부지기수다라는 게 전제가 되셔야 돼. 그래서 잘 찍자라는 마음이 들죠. 특히 공법이라는 과목은 답이 안 나와요. 웬만하면 저 22년이가 이거 가르쳤는데 오죽했으면 찍는 걸 연구를 하겠습니까?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공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강해서 한 5점 내외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다른 과목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합격하시는 별 지장이 없고요. 자, 일단은 자, 높이 제한 관련해서 1조만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아예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한 규제가 이슈가 됐었죠. 자, 그래서 안전 관련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목사목 이거 하나 외워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착공 신고를 할 때 바로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자, 보조안전 확인 서류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일단 본질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지금 못 외우면 다음에도 못 외웁니다. 어차피 이 방대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라고 하는 거 해서 목사목이라고 하는 거. 목구조 했을 때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목사모라는 주제에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자, 목구조, 외구조 이런 것들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구질구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법조문 내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뜬금없이 목구조, 외구조 이렇게 해버리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목구조, 외구조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목구조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출제할 수 있고요. 자, 3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500 이상이 되면 어떻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라.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목구조라고 해서 2층이고 400제곱미터. 그는 3층 이상도 아니고 500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출제가 되면 100% 나올 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라는 건 어떻다?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목사모 안 됐을 때 하고요. 설령 목사모라고 할지라도 그 용도가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이 되면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제 앞에 쭉 공부해 올 때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외울 수가 없어. 높이가 13m 이상이고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 되고 건물의 종류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이제 학원 강사나 시부리는 거지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 모든 얘기는 뭐로 끝난다? 목사모 이 하나로 얘기를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이미 지난번 시험에서 숫자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 지금 요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출제위원들은 다음 중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 중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고르시오 해버리면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숫자가 다 다르게 해서 답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대신 두 번, 세 번 나왔던 주제 있었죠. 바로 앞에서 자 지난 시간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이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과 관련해서는 2, 4, 6 여기까지만 외우자고 그랬어. 몰래 8, 2, 30 이런 거 외우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나머지 각종 탑이라든가 굴뚝 이런 것은 얼마 6m를 넘었을 때 다 축조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역시 축조 신고 대상인 걸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쉽게 구성할 수 있는데 얘는 다 숫자로 되어 있으면 내기가 편해요. 아까 2, 4, 6이랑 같은 구조가 되는데 얘는 덩어리가 너무 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 완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외워야 된다?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 해서 여러분 교재 제외 대상에서 제가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밑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뭐가 된다?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해서 덩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런 유형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건물의 크기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것이 숫자하고 장난쳤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숫자는 맞게 해주고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이라고 옳게 해주고 뒤에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억하실 거거든요. 근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실 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어떻다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하나 더 외우고 싶으면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 목사목라고 해서 목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3층 이상이거나 또는 50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가 됐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검토 드릴 주제 대지 관련 규제라고 하는 거. 자, 분할 제한 면적. 자, 지금 16년 사이에 3번 출제가 됐었고요. 단순 암기 상되겠습니다.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이라고 하는 거. 주상 공로 60, 150, 150, 200이라고 해서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내죠. 이 주거적에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전, 일, 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해서 전용 주거적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하나밖에 없었죠. 이렇게 풀어 나옵니다. 상업지역 중일 유건에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 전, 일준, 녹지, 자, 생보 이렇게 풀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문제가 좀 쉽게 구성이 됐었는데 분할 제한 면적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녹자, 주거지역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은요. 분할 제한 면적 큰 것부터 작은 것 또는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6년 동안 3번, 7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것이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조문의 취지는 자, 하나의 필지라고 했을 때 건물 한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지에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건물을 지어감에 있어서 건물을 너무 땅을 잘게 쪼개게 되면은 여기다 건물 한 개 넣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전 2보다는 어떤 토지 면적이라는 게 어떻다 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주거지역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미만. 그럼 달리 얘기하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이면 자 120제곱미터면 두 개로 어떻다 분할하는 거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0, 150, 150, 200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용도지역이라는 숫자. 제가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건축법 말고 국토기획법에서 논의했던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도로의 관계. 자 해서 이거는 이제 사연들은 길죠. 근데 이제 항상 시험 문제는 특례 조항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해서 자 맹지 얘기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맹지라고 하는 거.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서 자 소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학기론 공부할 때는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건축법에서는 이 대지가 도로에 얼마 2m 이상 접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맹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때 2m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교차 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폭을 2m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다만 출입의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자, 공지 등이 존재해서 출입의 지장이 없다면 별 문제될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직접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요. 이 파트에서는 특례조항이라고 해서 여기 이슈가 되죠. 바로 결론 가셔야 돼. 공장은 3천 이상일 때 얼마?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축사 작물 재배사 규모 불문하고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바로 축사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3천 이상일 때 얼마?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규모를 불문하고 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여러분 원래 기본서 이런 데는 앞에 이런 내용을 쫙 써놨는데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결론 바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답을 보고 싶으면 자, 공장 가지고 장난쳤었죠. 그래서 공장 2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자, 아직 안 나온 게 축사와 작물 재배사. 그래서 공장은 3천 이상일 때 얼마?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럼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숫자 현혹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해서 이 숫자를 다 외워버렸잖아요. 맥락을 다 외우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상한 숫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끔적끔적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의미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식이야. 2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그래서 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자동차 교차 통행할 수 있게 큰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공장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 건축 규제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자, 3천 이상일 때부터 4m 이상을 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요, 도로에 접할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축사나 작물 재배사가 있는 그 대지 건물에 있을 때 축사 안에 있는 뭐 소, 돼지 이런 것들 얘들이 외출하는 날은 딱 마지막 날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야. 들어오는 날 핏덩어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될 테고 마지막 퇴근길은 이제 마지막 산보 가는 길은 저승 가는 날이 그날이 바로 그렇다. 굳이 개, 돼지들, 소들 도축장 보낼 때 자동차로 꼭 에스코트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바로 에스코트 하면 어떻게 돼? 빨리 죽거든. 그래서 천천히 보낼 텐데 산보 다 하면서 그래서 천상병 시인 얘기했잖아. 소풍이라고 소풍 해서 모르지.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시도 모르고 해서 드라마는 좀 아시겠구나. 내가 약한 게 드라마. 영화 드라마는 아주 잼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영화관 가서 봤던 영화가 그거 있었지. 배 침몰한 영화. 타이타닉을 내 종로 쪽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 그 당시, 스물 몇 살인가, 스물 몇 살 땐 그때 아마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게 아마 연말 연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하여튼,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꼭 그런 날은 이제 3명이 딱 떨어졌어. 나머지는 다 일이 생긴 거야.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17명이 안 나와. 나온 3명이 이상한 거야. 뭐 할까? 영화 하나 볼까? 해서 보다가 그 기집애 한 명 껴 있었는데, 그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뭘 잊어버렸어. 지갑을 잊어버려서 지랄이야. 아직 배 침몰도 안 했는데. 중간에 지갑 잊어먹었다 그러고 둘이 뻘쭘 따라와서 그 종로 거리를 활보를 했다니까요. 지갑 어딨나? 그 영화 볼 마음이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겁나 뻘쭘했던 기억. 그 마지막 영화 침몰되기 전에 타이타닉 이게 제 삶의 영화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TV 같은 거 계속 해주다 보니까 그 배가 결국 침몰하더만. 내가 궁금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됐나? 못 얘기하다 이게 있어요. 옆으로 세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축사 작물 재배사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은 얼마? 3천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아침에 문자 보내주셨나요? 아주 용기 100배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아이디하고 비번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알려주신 분은 자포자기한 상태야. 어차피 지가 알아서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자 쫄린 분이 있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쫄아있는 분은 개인정보인데 왜 지랄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두 분이 반기를 드셨습니다. 나머지 몇 분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말하는 거니까 쓱 모른 척하고 셀까는 작전으로. 그래서 어제 인강 보시고 나서 다 보내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자를 보낸 분은 딱 한 분이었어. 그리고 아침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방송으로 이렇게 개뻥을 쳐도 되겠군 해서, 다시 외워요. 공장은 얼마? 3천 이상일 때 4m 이상. 이게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 원래 2m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아주 단순 암기에 왜 나올 확률을 거의 1%, 2%밖에 안 됩니다. 축사 작물 재배에서 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 건축선 지정에 따른 효과. 10년 정도 주기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출제가 되는 비중이 10년 정도 주기로 봤을 때 한 번에서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알아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원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자, 이게 도로라고 치고요. 이게 내 토지다. 그러면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어떻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은 뭐라고 한다? 건축 가능선,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땅 안에 다는 어떻다?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도로가 4m가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자, 이렇게 4m가 안 되는 이런 도로에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무슨 문제? 다 건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 애초에 어떻게 하자? 최소한 4m는 미리 확보를 해두자. 그게 소위 이름하여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m를 확보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 양쪽에 대지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유너비 얼마? 2m. 자, 2분의 1, 4m의 2분의 1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삼게 된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거 뭐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 어차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이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봐. 이 개떡 같은 문제를 만들려고 막 그림을 그리겠냐, 구창케.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안 그려. 한 번도 안 그랬어. 근데 개념상 설명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도로 한쪽에 경사지나 선로부지나 하천부지 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경사지를 밀어버릴 수도 없고 하천을 옮길 수도 없고 선로부지를 옮길 수도 없으니까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유너비 얼마?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건축선과 바로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결론 가겠습니다. 자, 건축선 뛰어넘어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표 위 부분, 건축물 탐정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이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 예외.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들어가지 아니하다. 그래서 외울 게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건 딱 두 가지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 암기하실 게 건축물 탐정의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뭔 소리냐면 건축선 맞춰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기초공사 쌓을 때 약간 삐져나오더라도 어떻다? 밑 토지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시비를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층 뚫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기초, 공굴이라고 하잖아요. 넓게 파잖아요. 그때 그 기초 쌓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지표 아래 보면 어떻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여러분 자료에는 그 2번에서 그래서 미리 결론만 써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딱 한 번 나왔던 거,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건축선에 붙여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1층이나 2층에서 문을 열게 되면, 밖으로 만약 문을 열게 되면 오가는 차량이라든가 또 이제 인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출입에
때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람 키를요, 4.5m 넘어서기는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괴물라고 보는 거야. 4.4m까지도 인간이야. 해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어떻다?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4.5m의 의미는 사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기본 적재 높이가 4.5m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화물자동차 지나갈 때 도로 지나서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창문을 밖으로 열어서 창문이 깨지고 사람이 다치고 등등등 안 되니까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거 다 묶어갖고요, 10년, 15년 사이에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것은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게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다가요,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각자 팔자고요. 시험은 보셔야 되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선생님을 잘못 만나 재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 본인은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이해고 자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공개공제 제일 어렵고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게 되죠. 자, 우리가 공지라는 개념 학개론 할 때 그런 개념을 공부합니다. 공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 이걸 우리가 공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근데 이 공지 중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오픈 공개를 해야 돼서 사람들이 나다닐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지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반이 상준일주. 얘기 다 끝났죠? 상준일주라고 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게 이제 문제의 반을 차지합니다. 지금 7년 사이 3번인가 출제가 됐어요. 상준일주라고 하는 거. 상업지역은 우리 지겹게 하지만 중일유군, 중일 학생 이름이 유군이다. 그래서 중일유군 4가지의 경우수로 나눠지게 된다. 해서 상업지역 전부 공지 설치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둘 다 특징이 뭐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상업 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경공업 등을 중심으로 주거나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걸 준공업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까지 해서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일반 주거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지문 속에 일반 상업지역 나오게 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우실 게 뭐라고요? 상준일주. 외우실 게 상준일주. 이런 지역에서 일정한, 바닥 먼저 갈게, 일정 규모 5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공개공제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대지 면적이 10% 이하입니다. 10% 이상 아니에요. 10% 이하까지 공개공지 등을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 우리 앞에서 건폐율 이론상 최대한도 중심상업지역 90%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토지가 됐든 최소한 10%의 땅은 남는 땅이 된다. 그래서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라고 할 것. 마지막이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 완화 적용 나와 있죠. 해서 여기서 이슈가 이제 건폐율 자체는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건폐율 완화 적용하면 개판돼 버려요.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예를 들어서 90%인데 거기서 아까 10%까지 공개공지 면적을 설치한다. 근데 거기서 건폐율 완화 적용한다. 그러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의 건축물에 관한 3대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되게 될 텐데, 이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은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얼마? 1.2배까지 완화 적용해서 끝났어요. 그 문제의 반이 상준일주 10% 이하 했을 때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요거 20초 이상 초요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퉁쳐서 상준일주 10% 이하, 그러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한다. 다만 건물의 종류를 시험 지문에서 구성할 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종류는 전혀 포인트가 아니에요. 건물의 종류까지 물어봐 버리면 문제가 너무 난이도 올라가니까 아예 이 파트를 손을 댈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건물을
을 짚는 사람은, 자, 낮 시간대 사람 바글바글한 거니까 그 옆에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가야 되지, 이걸 개별적으로 건물의 종류까지는 외울래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준 1조 10% 이하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한 데서 대지 관련 규제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빈도가 있는 것이 바로 공개 공지 제도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이라는 주제 가봐야 되죠. 27회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결론만 기억을 하면 되죠. 자,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다.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다. 그럼 이제 조경이란 말만 뜨면은 다른 거 다 빼버려. 무조건 물류시설만 생각해야 돼. 점점점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점점점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다 조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시면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어떻다? 조경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점점점 분석하고 해석하니까 조경을 해야 되는 유일한 시설이 뭐가 된다?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기역, 미음, 디귿 깔아놓으면서 다음 중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것끼리 모두 연결한 것은, 그러면 물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 물류시설만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고 나머지 어떻다? 다 조경 의무가 없다. 이렇게 시킨 대로 가시라고. 조경 뜨면 무거워만 생각해야 돼. 읽어보지 마. 읽으면 뒤져. 읽으면 아주 작살나게 돼 있어. 무조건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남 안 심어도 된다. 근데 유일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게 뭐가 된다?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문제를 접근하실 때 조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물류시설을 생각해야 돼. 지문 읽는 순간 작살납니다. 그 안에 이런 거 나와. 녹지지간의 창고시설, 뭐 조경 의무가 있다. 생각하면 뒤져. 조경 의무가 있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물류시설. 거기서 오버해갖고 어머 창고는 말이야. 창고는 물류시설의 일종이 아니야. 이렇게 오바지를 하면 작살나게 된다고. 이체 지문 자체가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그렇게 막 말장난 하지도 않고 대충 다 내. 그것도 90% 이상, 95% 수험생들이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공법이 어려워요. 이지를 하면서 뒤지게 공부해. 그냥 뒤져버리는 거지. 아니야. 그냥 물류시설 하나만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라는 거. 앞에 초로 공부하셨잖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딱 하나. 자, 예외 항목 2개, 최대 2개. 가짜 노대, 가짜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읽어봐봤자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아요. 해서 조경이라고 하는 거 딱 하나. 조경이라고 하는 거.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있다. 나머지 어떻다? 모두 다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자, 요런 게 그래도 좀 나왔던 주제인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27회 때, 24회 때, 25회 때, 요때 한참 나오다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가 대지 관련 규제. 자, 대지 관련 규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제한 면적부터 가봐야 되죠. 주거적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 200.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분할 제한 면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공장 3천 이상일 때 어떻다?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축사작물 재배사 규모가 아무리 커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 건축물 탐장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하지 않, 즉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 건 2개 정도만 외우셔야 돼. 나중에 시간 남고 할 일 없어도 그냥 퍼즐로 자는 게 낫지. 이걸 꼼꼼히 보시게 되면은 정신병 걸립니다. 내가 거의 정신병 걸린 사람 겁나 많이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초짜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20몇 년 동안 보면서 와, 정신병자들 겁나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정신병자로 보일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만 보인다고 절대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안 내요. 그리고
나와서 제일 중요한 주제 상준일주라고 하는 거. 상준일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0%까지 공경지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중에서 용적률과 높이지 않은 1.2배까지 완화 적용, 조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 거라고요. 물류시설 끝에서 조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다 물류시설 끝, 더 이상 보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지 관련 규제. 자, 그는 건축규제 특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대지 관련 건축물 관련 규제와 대지 관련 규제 등이 있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건축법 적용 특례라고 해서 최근에 2번 나왔던 것이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필지 단위로 건축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 여러 명 또는 한 사람이 여러 개 필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을 정해서 우리 한꺼번에 규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개념, 이게 건축협정에 관한 개념이 됩니다. 어려워요. 지금 문장 3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실제 법조문은 10페이지 넘어 일반 수험서로 어차피 해봤자 보지도 않을 거고 이거라도 외웁시다. 해서 첫 번째, 지금 이제 주기상 26회 때가 나왔던 주제인데요. 건축협정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어떻다?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폐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과반수의 동의. 이것만 계속 외우시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야. 확실하셔야 돼. 이게 욕심이 있어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당차는 짓거리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건주지하까지 세트로 가게 되는데, 건주지하 해서 다도 아니야 해서 이 건축협정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층, 개인 하수 처리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었어요. 루틴 가지고 이제 끝장을 봐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협정이라는 말이 워낙 덩치가 크다고 뭐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게 이제 26회, 29회 때는 출제가 됐었는데, 자, 혹시 이번 시험에 또 나오게 되면 그건 거의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 대신 완벽하게 틀리는 게 아니라 몇 개, 두세 개 지문 건져낼 수 있으면 어떻다? 그걸로 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답이 될 확률이 거의 50%까지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결할 때는 어떻다? 전원의 동의라고 하는 거, 이에 대해서 폐지할 때는 어떻다? 과반수의 동의. 이거 체결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계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거, 계약의 체결이라는 게,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성립과 성락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했을 때 어떻다? 계약은 체결되고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해서 여러 토지 소유자가 전원이 의사합치가 있을 때 어떻다? 건축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될 것이고, 이걸 이제 건축협정 인가권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고 우리 한꺼번에 규제해 주세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폐지라고 하는 까지 다 완됐어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지 마시고 폐지할 때는 뭐가 된다? 과반수. 그래서 건축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체결 이라는 단어, 전원 합의, 그 다음에 또 찾아볼 게 뭐라고요? 폐지라는 단어, 과반수의 동의, 이렇게 갈 테고, 이미 시험 문제 내서 풀기 어려운 문제, 건주, 지하 등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주, 지하 등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시험 지문 끝머리 점점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 오른편 이렇게 가시면 돼. 이 문제를 가지고 구성할 때 지난번에 박스 쳐놓고 나가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엿먹으란 문제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다시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점점점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네, 오른편 그냥 가는 거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오른편. 근데 출제위원들이 그걸 토시를 바꿔 적혀서 틀리게 한다. 예, 틀리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 해서 자 바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몇 개 샘플 삼아서 건주, 지하 등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건축협정이라는 주제가 다시 출제가 되면 체결,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폐지,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 등에 대해서 건주, 지하 등에 대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건축협정이 나왔고요. 작년 30회 문제에서 결합건축이라는 것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요, 한 덩어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30회 때 문제는 시행령이가 시행규칙에 있는 토시를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 다만 우리가 논리구조를 이렇게 가는 거야.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대지 소유자가 결합을 해서 건폐율이든 뭐 여러 가지 온갖 통합 적용을 하고 이런 개념이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결합건축은요, 우리 도심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결합건축이라고 해서 건물 두 개가 바로 맞닿아 있는 경우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폐율 규제 때문에 중간중간 공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끄트머리에 공지가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고 그 두 개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맞닿아서 짓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결합건축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결합건축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뭐가 된다?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거. 건폐율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공간을 양 사이드를 두는 거고, 어디다가 중심부에다가는 그냥 용적률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바로 결합건축이라는 것을 한다.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 우리가 건주지하 통합, 건폐율, 자, 주차장, 개인하우스 설립설, 지하층 이런 것들 통합 적용하려고 바로 특별건축구역이랑, 자, 다시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결합건축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용적률의 통합 적용. 그래서 아마 출제위원들은 지금 이제 건축협정 관련해서 건폐율 등 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용적률 등을 통합 적용하는 게 뭐가 된다? 결합건축.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문제 난이도 자체가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거의 개쓰레기로 만들어서 법조문을 보지 않는 이상 절대 풀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자, 건폐율 등을 통합 적용하는 게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용적률 등을 통합 적용하는 게 뭐가 된다? 결합건축이라는 개념. 자,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통합 적용 갖고 몇 개 이슈를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 등을 통합 적용하는 게 건축협정, 용적률 등을 통합 적용하는 게 결합건축. 그 다음에 이제 19회 때인가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서 결합건축이라든가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한꺼번에 건폐율, 주차장 등을 통합 적용해 주세요. 이게 바로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결합건축은 뭐라고요? 용적률 통합해서 적용해 주세요 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런 사람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뭐라고요? 통합 적용이라고 해서 미주공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시험 지문에서 점점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점점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건축협정 적용 대상 지역에서 건주지하,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래서 이건 풀지 말라 문제인데, 같은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 게 뭐가 된다?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거. 특별건축구역, 바로 미주공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맥락,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하다 보면 얘들이 포인트를 주로 어디다 두냐면 통합 적용에다 주로 포인트를 둡니다. 왜 통합 적용이 이슈가 되냐면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통합 적용이란 주제예요.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통합 적용까지 외운 사람은 이 주제를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있게 되면 뭘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 결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주로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어떻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20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이고 거의 의미 없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건폐율, 건축물 관련 규제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과 1조 등의 확보율의 높이 제한. 자,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3대 규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렇게 같은 데 비해서, 건축법에서 3대 규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용롭,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관련된 규제의 주연 뼈대가 되게 됩니다. 자, 시골 얘기해 볼까요? 시골에서는요,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6개 조문인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도 무조건 적용되는 조항이 뭐가 된다? 건용롭은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시골의 의미가 뭐냐?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 지역이 아닌 지역, 완전 깡총 되겠다. 이런 데서는 건축법 관련된 6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배제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거꾸로 치고 나오는 게 적용하는 것. 최소한 시골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은 어떻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높이 13m, 1000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목구조, 목사목라고 해서 3층 이상, 500 이상 등을 다 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쳐서 문제를 구성해서 우리가 목사목 하나만 외워갖고 자 쟁점 하나 삼고 또 하나 살붙어는 게 창고축사 작물집에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제 외우고 들어갔었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자 대수선 관련해서 원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신고사항이 법에 겁나 많이 나와 있어. 기본 7개가 예시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외웠던 것은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치고 나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로 가셔야 돼. 바로 자 원래 법조문은 시골에서는 자 일정한 조항 6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결론을 외워버리면 시골에서도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등은 어떻다?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방식을 가셔야 돼. 아까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특별 건축구역 이것만 해도 일반 기업 수험처로 10페이지 가까이 돼. 그걸 밑줄 긋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절대 안 돼요. 그냥 이건 몰빵하는 거야. 이건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건축법 자체가 7문제인데 거기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맞으면 대박 터지는 거야. 그 정도면 합격은 아무 지장 없어. 근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 하나로 쇼부를 봐야 되지, 그거 7, 8페이지를 읽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수험생들 그거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돼. 그걸 자기가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맨날 답만 달달달 외워도 그냥 볼 때만 들으면 알고 또 돌아서면 기억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 거의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이거 다 묶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10년 동안 3문제, 2-3문제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묶어서. 그 중에서 요 근래 건축협정, 요걸 갖고 2문제 뽑았고, 결합건축 하나 뽑았다고, 그럼 나머지는 10년 사이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 같은 맥락이니까 어떻다? 요렇게 묶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협정, 체결 전 원의 동의라고 하는 거, 폐지 과반수의 동의, 통합적용, 건주 지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통합적용에서 꼬리에 물고, 결합건축에서는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미주공을 얻어다 통합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시골에서도 최소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지 않은 규정은 얻어다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거 겁나 양 많은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건축 관련 규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